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기주사입니다. 오늘은 4강 분류와 혼동행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레이블 인코딩과 원화 인코딩, 그리고 KNN, 나이브 베이즈 분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동행렬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머신러닝의 개요하고 파이프라인,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처럼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공통적인 걸 학습을 했다고 하면요. 오늘부터는 좀 자세하게 모델링과 각각의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볼 겁니다. 자, 복습을 한번 간단히 해보죠. 머신러닝에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도학습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학습에는요, 분류와 회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요, KNN 알고리즘이 있고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에는요, 선형 회귀와 다항 회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분류와 회귀에 경계선상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로지스틱 회귀가 있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인 SVM, 그리고 결정 트리가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인데, 로지스틱 회귀는 말은 회귀지만 분류 모델에서 쓰이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과 결정 트리는 분류와 회귀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제가 그 시간을 제대로 다룰 거고요. 오늘은 분류 모델의 개념과 KNN 알고리즘,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에 대해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분류의 개념부터 좀 알아봅시다. 분류는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정말 어렵게 써놨는데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고양이 강아지 그림이 있고요. 왼쪽의 그림 이미지들을 고양이라고 적어 놓고요. 오른쪽의 이미지를 강아지라고 제가 적어 놓습니다. 이 고양이라고 강아지를 적은 거를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는데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뭐예요? 범주예요, 범주. 고양이 범주, 강아지 범주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예측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양이랑 강아지의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학습된 시스템이라면은 정답을 가지고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학습된 시스템이라면은 얘를 고양이라고 정확히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분류도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따라가면서 당연히 학습이 되겠죠. 근데 분류에서 특히 사용되는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이 특화된 전처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데이터가 있네요. 이 수집된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분류에서는 어떤 전처리를 해줘야 되냐면요. 요 이미지는 오렌지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이 이미지는 포도야 라고 레이블을 적어줘야 됩니다. 왜요? 지도학습이라 정답을 적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답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레이블을 적어주는 행위를 우리가 레이블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집 데이터에 정보를 기입하는 활동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일일이 기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정보들이 기입된 파일을 하나 들고 옵니다. 이 파일을 들고 오면요. 지금 제가 가져온 파일은 제이슨이라고 불리는 파일인데 이게 어떤 파일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파일 내부 구조를 보면은 지금 요 갈색 부분은 이미지에서 바나나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요 아래쪽은요. 이미지에서 오렌지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얘가 오렌지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파일을 가져와서 넣어주는 행위, 이게 어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은요, 수집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는 행위입니다.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는 저희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시간에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에서 반정형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이블링은 정보를 기입하는 활동이고 어노테이션은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는 활동이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데이터 인코딩 작업도 거쳐야 됩니다. 데이터 인코딩은요. 데이터를 수치형으로 변환해주는 전처리 작업이에요. 자, 이것도 사례로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레이블 인코딩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블 인코딩은요. n개의 데이터를 0부터 n-1의 수치로 표현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렌지, 바나나, 포도가 있으면요. 얘를 레이블 엔코딩을 시키면 그냥 숫자 0, 1, 2 이런 식으로 오렌지에 해당하는 숫자는 0이고 바나나에 해당하는 숫자는 1, 포도에 해당하는 숫자는 2. 그 데이터에 맞는 수치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왜 할까요?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모델은 대부분 scikit-learn 라이브러리나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도구에서는요. 이런 범주형 문자를 학습을 하지를 않고요. 수치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레이블 인코딩으로 변환하면 문제가 뭐냐면 숫자의 크기가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가 0이고 포도가 2인데 포도가 더 좋거나 아니면 더 높은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0, 1, 2 번호만 매긴 것 뿐인데 이런 숫자가 학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수치로 변환을 해주면서 크기는 없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원핫 인코딩은요. 고유값에 해당하는 컬럼에만 1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0을 표시하는 기법이에요. 자, 이것도 원한 인코딩을 수행을 하면요. 오렌지는요. 오렌지에 해당하는 컬럼만 1로 두고 나머지 0으로. 그리고 바나나는 바나나에 해당하는 컬럼만 1. 포도는 포도에 해당하는 컬럼만 1. 이렇게 변환하면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를 수치로 변환할 수 있는 기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통 많이 변환을 해서 저희가 학습을 진행하게 돼요. 자, 이렇게 전처리를 거치고 나면요. 이제 모델을 학습하고 예측을 해야 돼요. 그 기법들 중에 KNN 기법과 나이브 베이즈 기법을 배워볼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KNN 기법입니다. K Nearest Neighbor라는 기법이고요. 자, 이런 좌표 평면에 제가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파란색으로 찍힌 데이터가 있고요. 갈색으로 찍힌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클래스 A는 머신러닝 마을이라고 레이블링을 했고요. 클래스 B는 딥러닝 마을이라고 레이블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레이블링 데이터가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빨간색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제 새롭게 생긴 빨간 집은 어느 마을로 분류를 해야 될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근처에 가까운 3개의 집은 어느 마을에 속해 있는지를 조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2개는 딥러닝 마을에 속해 있고요. 하나는 머신러닝 마을에 속해 있죠. 그러면 빨간 집도 클래스 B, 딥러닝 마을로 분류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개는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7개 마을을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머신러닝 마을에 4개가 속했고요. 딥러닝 마을에 집이 3개가 속해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머신러닝 마을로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방식이 KNN 방식이에요. 데이터가 주어지면 거리 기반으로 이웃에 더 많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즉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KNN 알고리즘의 특징을 한번 봐보죠. 단순하고 효율적인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정말 대단한 수학 기법이나 통계 기법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리에 가장 가까운 애들은 몇 개 있냐 이 정도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모델이에요. 근데 K의 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K가 3일 때랑 K가 7일 때랑 지금 결과가 달라졌죠. 그리고 얘는 훈련이 따로 필요 없는 모델입니다.
보통 머신러닝이라 하면은 혹은 딥러닝이라 하면은 훈련이 필요한 모델인데 이 머신러닝의 마을에 속한 데이터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딥러닝의 마을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학습을 해서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어느 마을에 속하는지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요 특성을 학습을 한 게 아니라요 그냥 거리만 주어져 있으면은 바로바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디에 속하는지 범주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훈련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레이즈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죠 모델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그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거리만 계산해서 바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긴 한데요.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제한적입니다. 특징을 볼 게 별로 없어요. 거리밖에 안 봐요. 그렇죠? 나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밖에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제한적이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분류가 느립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각각의 데이터마다 거리를 다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류가 느려요. 자, 그럼 거리 기반이기 때문에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거리를 계산하는 기법이요.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 두 가지 기법이에요. 지금 정리하는 이 거리 계산 방법 두 가지는요.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이 또 나오면은 뒤에 K-민즈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기타 알고리즘들 중에 거리 기반의 또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 나올 때 그대로 쓰이는 방법이니까 지금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유클리디안 거리가 있고요. 맨하탄 거리가 있습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요. 점과 점 사이의 직선거리예요. 그래 A점과 B지점의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이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럼 맨하탄 거리는 뭐냐? X로 움직이고 나서 Y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즉 X축과 Y축을 따라간 거리예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좌표평면 위에 있는 클래스 A, B 데이터들 중에 빨간색 화살표를 표시한 이 집은요. 새로 들어온 빨간색 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을 할 때 유클리디안 거리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직선 거리가 나오고요. 얘는 가로가 2고 세로가 1이니까 루트 5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맨하탄 거리로 계산하면요. 가로 2, 세로 1 움직였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럼 내가 알고리즘을 정형할 때 어떤 거리 계산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맞는 거리 계산 방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거는 누가 해주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KN의 알고리즘을 배우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배울 거는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입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통계 지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베이즈 정리입니다. 베이즈 정리는요. 두 변수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통계 수업 때 다 배웠을 내용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PA 교 B가 있습니다. PA, B는 PA 교 B고요. 이거를 우리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요. 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조건부 확률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각각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요. PA 교 B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고 PA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B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PA 기분 B는요. 사건 B가 일어난 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B 기분 A는요. 사건 A가 일어난 후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것들이 조건부 확률이죠. 얘네가 조건부 확률이고 이 조건부 확률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PA 기분 B로 정리를 하면요. PB분의 PA 교 B가 돼요. 그렇죠? 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얘를 PA 교 B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A 기분 B는요. PB분의 PB 기분 A
곱하기 PA가 됩니다. 요 식을 우리가 나이브 베이즈 정리의 기본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사후 확률, 그리고 우도, 사전 확률, 그리고 분모를 주변 우도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근데 보통 베이즈 정리 문제가 나오면요, 이 식으로 풀지 않고요, 우리는 요 아래 P비분의 PA 교비로 문제를 풀게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 아마 학창 시절에 풀었던 베이즈 정리 문제가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식으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적어 놓고 한번 문제를 봐봅시다. A대학 입시에 응시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60%와 40%이고 남학생의 합격률은 30%, 여학생의 합격률은 50%이다. 이때 A대학에 합격한 신입생 중 남학생을 고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제죠. 그렇죠?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같이 보면 되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구하는 거는요, 합격한 신입생 중 남학생을 고를 확률을 구해야 돼요. 즉 얘가 어떻게 될까요? PA 기분 B가, 얘가 합격한 신입생 중 남학생일 확률이에요. 그럼 PB는요, 신입생 합격률일 거고요. PA는 남학생일 확률이겠죠. 그리고 PA B는요, 남학생이면서 합격한 신입생일 확률이 될 거고, PB 기분 A는 남학생 중 합격생일 확률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도표를 그리면 아주 쉽게 풀리죠. 합격률, 불합격률, 남학생, 여학생으로 교차해서 그린 표를 우리가 우도표라고 불러요. 이 우도표를 이제 채워넣을 건데,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60%와 40%래요. 그러면 남학생은 0.6이고요. 여학생은 0.4가 되겠네요. 그럼 남학생이면서 합격한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서. 남학생 합격률은 30%니까 0.6 곱하기 0.3이 돼서 0.18이 될 거고요. 남학생이면서 불합격한 사람은요, 합격한 사람이 30%면 불합격한 사람이 70%일 테니까 0.4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이면서 합격한 사람은 0.4 곱하기 합격률이 50%니까 0.5 해서 20%고, 불합격한 사람도 20%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100% 중에 합격한 사람은요, 18% 플러스 20%니까 38%고요. 불합격한 사람은 6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우도표를 정리를 하고 나면요, 이제 구하는 게 뭐예요? 합격한 신입생 중 남학생일 확률 구해야 돼요. 이거는 PB분의 PA 교 B가 됩니다. 그쵸? 여기 있죠? PB분의 PA 교 B 구하면 돼요. PB는요, 신입생 합격률이에요. 신입생 합격률. 신입생 합격률은요, 0.38이죠. 그리고 PA 교 B는요, 남학생이면서 합격한 신입생일 확률. 남학생이면서 합격한 신입생은요, 여기죠. 18%예요. 그러면 PB분의 PA 교 B는 0.38분의 0.18이 되고 답은 0.47, 즉 합격한 신입생 중 남학생을 고를 확률은 47%가 됩니다. 자, 보통 베이즈 정리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베이즈 정리를 처음 접한 분이시더라도 이렇게 풀면은 쉽게 풀려요. 그쵸?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돌려가면서 다시 봐보세요. 이 베이즈 정리가 이해가 돼야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식으로 P비분의 PA 교비로 풀지 말고 나이브 베이즈 분류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으로 풀 게 아니라 요 식으로 푸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P비분의 PB 기분 A 곱하기 PA는요, PB 기분 A가 뭐예요? 남학생 중 합격생일 확률이죠. 그 남학생 중 합격생일 확률이에요. 그래, 남학생은요 0.6, 60%고요. 그 중에 합격생일 확률은요 0.18이에요. 그쵸? 이게 PB 기분 A라고요. 그리고 PA는 남학생일 확률이죠. 남학생일 확률은 0.6입니다. 그래서 곱하면은 이렇게 돼서 지워지니까 결국 똑같죠. 그래서 왼쪽으로 푸나 오른쪽으로 푸나 상관은 없는데 오른쪽으로 푸는 방식도 알고 있어야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베이즈 정리했으니까 이제 나이브 베이즈 분류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요,
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분류 기법입니다.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분류 기법이에요. KNN은 거리 기반으로 분류를 했다면 얘는 확률을 계산하는 분류 기법입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요, 나이브가 있고요, 베이즈 이론이 들어갑니다. 나이브는 데이터 간의 특징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나이브라는 말이요, 뜻이 대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PA 교 B는 PA 기분 B 곱하기 PB죠. 근데 이게 독립적인 상태가 되면은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왜냐면은 B가 일어나고 나서 A가 일어날 확률이 곱해진 상태인데 독립적인 상태라면은 B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A는 B에 영향을 안 받죠. 그렇죠?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어떻게 일어나든 상관없이 A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립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PA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즈 이론은요, 아까 배웠죠? 그렇죠? 얘를 데이터 특징이 여러 개로 확장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특징이 여러 개면요, B 대신에 B, C, D 세 가지의 특징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식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지금 B 대신에 B, C, D 넣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요, 나이브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위의 식은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밑의 식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브하다라고 했잖아요. 나이브하다고 가정을 했어요, 우리는. 자, 그럼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나이브 베이즈 분류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받은 메일의 내용을 광고, 전화, 대출을 키워드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을 때 새로운 메일이 스팸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팸인지 아닌지 이게 뭐예요? 스팸이냐 아니냐라는 범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분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즉 위 공식에다가 그대로 광고, 전화, 대출일 때 스팸일 확률을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광고, 전화, 대출을 포함한 메일이 스팸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얘는 스팸 메일이 광고라는 단어를 포함한 확률, 그리고 옆에는 뭐 스팸 메일이 전화라는 단어를 포함한 확률, 이렇게 쭉쭉쭉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모든 메일 중 스팸 메일의 비율이고, 얘는 모든 메일 중에 광고라는 단어를 포함한 메일의 비율이 될 겁니다. 최초에 남학생 여학생 합격률 불합격률 문제 풀었을 때랑 똑같이 우도표를 그린 다음에, 우도표가 특징이 많으니까 좀 더 길어지겠죠. 거기서 우도표에 다 채워놓고 이것들에 해당하는 값들만 다 구해서 넣어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확률이 나올 거고요. 그 확률을 가지고 메일을 분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예요. 자,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 분류의 특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요, 간단하고 빠르며 비교적 정확한 모델이고요, 큰 데이터셋에서도 적합합니다. 근데 나이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특징 간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실생활에는 적용하기 어렵고요, 방금처럼 스팸 메일 분류나 아니면 전염병 감염될 확률 뭐 이런 것들 계산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모델 학습하고 예측까지 했으니까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분류 모델에서 사용하는 평가 기법은요, 혼동행렬을 씁니다. 혼동행렬은 분류 모델의 예측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표라고 되어 있고, 자, 아까 스팸 메일 사례를 기준으로 좀 더 생각을 더 해보면요, 65개의 메일을요, 스팸과 정상으로 분류한 결과의 혼동행렬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브 베이즈 분류로 학습된 그 모델에 스팸으로 분류한 거는 15개가 된 거예요. 65개 중에. 그리고 정상으로 분류한 애는 50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 보면은 실제가 스팸이면서 예측이 스팸, 그리고 실제가 정상이면서 예측이 정상, 이 두 개가 제대로 판단을 한 거고,
이 두 개는 판단을 잘못한 거죠. 자, 이런 표로 보니까 좀 쉽게 모델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죠. 이게 분류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이걸 이제 일반화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용어들은 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익혀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측과 실제가 같으면요, 예측과 실제가 같으면 tru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측이 true면요, positive라고 우리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 혼동행렬을 가지고 여러 지표 계산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 계산식은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 지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현업에 있을 때도 이 지표들을 통해서 성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다 일일이 볼 건 아니고요. 정밀도랑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도는요, 예측한 애들 중에 실제 참인 비율이 될 거고요. 재현율은 실제가 참인 애들 중에 예측한 게 참인 비율이 되겠죠. 이 두 개는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재현율이 낮아지고 재현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정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법이 이 F4 스코어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재현율은요, 민감도라고도 부르고요,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히트 레이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F1 스코어는요, 프레시정과 리컬의 조합 평균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프레시정과 리컬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FP는요, 알파 오류라고도 불러요. 얘는 실제가 거짓인데 예측을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false negative, 얘는요, 베타 오류 또는 2차 오류라고도 부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합 평균과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이거는 제가 강조 표시를 해놨습니다. 혼동행렬 하면요,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ROC 커브라고 있어요. ROC 커브는 모델의 판단 기준을 연속적으로 바꾸면서 측정했을 때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와 false 포지티브 레이트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라는데요. 혼동행렬을 그리고 나서 모델을 조금씩 판단 기준을 바꿔가면서 X축에는 false 포지티브 레이트를 표시해주고요. 즉 1- 스페시피시티가 되는 거고, Y축에는 true positive rate, sensitivity 혹은 리콜이라도 부르는 요 Y축을 지정을 해주고 나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했을 때 보통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아래 면적을 우리가 AUC, 에어리어 언더 커브라고 부르고요. 정말 정확히 학습된 모델은 이 파란 선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정말 완벽한 모델은. 그래서 이때 AUC는 1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상적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 학습이 최악으로 됐을 때는요,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려지고요. AUC는 0.5가 됩니다. 아래 면적이 0.5가 돼요. 이때를 최악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UC는 0.5와 1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AUC는 보통 0.8 이상이면은 실무에서는 좀 괜찮은 모델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혼동행렬이라는 용어로 이 자료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느 책에서는요, 오분류표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니까요,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학습한 내용이 많긴 한데 분류 모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분류의 개념이 뭔지 배웠고요. KNN과 나이브 베이즈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평가하는 지표인 혼동행렬과 ROC 커브에 대해서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지도학습의 다른 모델인 회귀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